자동차에 뛰어들어야겠다. 사람들이 내 주위로 몰려들어 눈이 휘둥그레진 채 피가 흐르는 상처를 빤히 보겠지. 내 왼팔이 제대로 놓이면 팔 아래쪽에 새긴 검치호가 보일 거다. 세상이 멈추고 드디어 누군가 소리내어 말할 테지. 이 아이는 도움이 필요해. 나를 차에 뛰어들지 못하게 막는 사람이 2명 있다. 케빈과 후베르트다. 가까운 곳에 사는 케빈은 아주 똑똑하고 나랑 같은 건물 4층에 사는 후베르트는 중증 치매 환자다. 후베르트는 브레겐츠 호숫가 야외 수영장에서 42년 동안 안전요원으로 일했다. 케빈과는 6년 전부터, 그러니까 내가 그를 등굣길에 데리고 가야 하면서부터 알게 됐다. 그의 머리에 나있던 노란 솜털이 지금도 기억난다. 그걸 머리카락이라고 부를 수는 없었다. 어쨌든 케빈은 내가 휴대해야 할 수화물이었다. 그의 엄마는 싱글맘이고 등굣길은 위험해서 어쩔 수 없었다. 케빈은 내 다리에 매달린 짐이었다. 케빈이 9살이 될 때까지 우리는 나란히 서서 걸었다. 만나면 고개를 끄덕여 인사했고 헤어질 때도 그렇게 했다. 우리 엄마와 아빠가 헤어지고 나서야 나는 케빈을 좋아하기 시작했다. 그때 케빈은 우리 집에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아는 유일한 사람이었다. 하지만 후베르트도 내 비밀을 안다. 그에게 털어놓은 비밀들은 안전하다고 생각하니 웃음이 터져 나온다. 케빈과 나는 언제든 시간이 될 때 만난다. 후베르트는 월요일과 수요일과 토요일에 그에게 익숙한 공간에서 만나고 그의 24시간 간병인은 내가 가면 한숨 돌린다. 치매 환자들에게 성적을 매긴다면 그는 반에서 1등일 거다. 그는 수저를 사용하는 방법, 앞에 음식이 놓이면 먹어야 한다는 사실을 모두 잊었으니까. 지난 수요일에 나는 그의 손에 빗을 쥐어주고 할아버지 직접 해보세요 라고 말했다. 그런데 그는 욕실 거울 속의 남자에게 빗을 건네주려고 했다. 그나저나 거울은 좀 생각해 볼 문제다. 그의 주변 환경을 세밀하게 신경 쓴다면 거울은 치워야 한다. 60제곱미터짜리 집에 거울이 5개나 필요한 사람이 어디 있단 말인가. 지난 금요일에 그는 거울에 비친 자기 모습에 깜짝 놀랐고 그 전주에는 거울 속에 자기 자신과 싸우기 시작했다. 거울에 있는 남자를 집에서 쫓아내려고 한 것이다. 그건 나도 이해한다. 나도 거울 때문에 골치 아플 때가 많다. 1년 전 후베르트의 딸이 아래층 우편함 옆에서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딸이 말하는 내내 나는 날개가 아주 얇은 나방을 떠올렸다. 그 정도로 연약해 보였다. 돌봐주지 않으면 자기 아버지는 완전히 끝이라고 그녀가 말했다. 우리 공통점은 그거로군. 나는 그렇게 생각했다. 그가 앉아있다.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목소리가 우리 사이에 놓여있다. 나는 콘센트를 뽑는다. 끝. 정적. 이제 그가 나를 발견했다. 나는 그에게 손을 내민다. 내 손은 뜨겁고 그의 손은 차다. 게임이 시작됐다. 나는 그가 긴 갈색머리 여자아이를 알아보는지 늘 궁금하다. 그는 나를 너라고 부른다. 내 생각에 나를 낯선 사람으로 인식하는 것 같지는 않다. 만약 그렇다면 내가 갑자기 자기 집에 나타날 때 경찰을 부를 테니까. 그가 경찰 이야기를 꺼낼 때는 자기 저금 통장을 찾을 때뿐이다. 할아버지랑 통장을 찾는 게 새로 생긴 내 취미예요. 나는 그의 딸에게 전화로 말한다.
폴란드 출신 간병인 에바는 인사도 없이 재빨리 나간다. 나는 그의 맞은편에 앉아 시급 12유로는 쉽게 버는 돈일까, 어렵게 버는 돈일까 곰곰이 생각한다. 우리 둘이 메모리 게임을 하는 동안 그의 눈이 때때로 감긴다. 나는 그의 역할을 넘겨받아 나를 상대로 게임을 하며 그가 게임에서 이기는 모습을 지켜본다. 할아버지, 배고프세요? 나는 그가 세 번째로 이긴 후에 물어본다. 흰 빵에 가장자리를 떼어내고 간 소시지를 바른다. 이 소시지를 바르려면 큰 용기가 필요하다. 빵을 잘라서 한 조각씩 그의 입에 넣어준다. 그가 빵을 씹는다. 이러면 절반은 성공한 셈이다. 이제 삼키세요. 나는 구스베리 주스를 갈라진 그의 입술에 가져다 댄다. 그는 주스를 아주 조금 마시고는 컵에 다시 뱉는다. 나를 독살하려는 거냐? 네, 맞아요. 내가 대답한다. 내가 그의 독살설에 동의할 때마다 그는 눈썹을 찌푸리며 모은다. 나는 꽃무늬 냅킨으로 그의 입술을 톡톡 두드려 닦으려다가 그만둔다. 뭐가 됐든 변화는 문제를 일으킬 수 있으니까. 그 무엇으로도 후베르트의 기운을 북돋우지 못하면 나는 책장에서 브로크하우스 백과사전 3권을 꺼내 위로 겹쳐놓고 그 위에 올라가 심호흡을 하고 코를 막은 다음 풀장 가장자리에서 뛰어내린다. 그러고 거실을 가로지르며 수영을 한다. 평영, 배영, 자유형, 접영, 모든 종목으로 한다. 후베르트는 나를 보며 불쌍하다는 듯이 미소 짓는다. 풀장 가장자리에서 3번 뛰어내려도 후베르트가 반응이 없을 때면 나는 유튜브에서 야외 수영장 컨텐츠를 찾는다. 아무것도 소용이 없으면 우리는 1975년에 나온 루디 카렐의 노래를 듣는다. 언제 다시 제대로 된 여름이 올까? 루디가 둥근 풀장 가운데에 앉아있고 빨간색 수영복을 입은 여자 8명이 루디를 빙빙 돌며 수영을 한다. 바로 거기에서 나는 한계를 느낀다. 이제 내 차례예요. 이렇게 말하고 남자 8명이 빙빙 돌며 수영하는 율리엔 밤의 풀송을 재생한다. 누가 먼저 죽게 될지 궁금할 정도로 시간이 아주 느리게 흘러간다. 라디오 콘센트를 다시 꽂는다. 어떤 강연자가 기후변화에 대해 이야기한다. 지금까지 내가 계획을 실행에 옮기지 못한 것은 언론 탓이다. 케빈을 제대로 공경에 빠뜨리게 되리라는 생각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다. 뭔가 따뜻한 음식을 먹어야 하고 컴퓨터는 끌 수도 있는 물건이라는 사실을 누가 그에게 말할까? 게다가 케빈은 잠을 거의 안 잔다. 물고기처럼 밤새 인터넷 그물에 걸린 채 검색을 하며 온갖 쓰레기를 읽는다. 우리가 지구와 기후와 북극곰을 망가뜨리고 발언권이 있는 사람들은 모두 이기적인 멍청이라는 사실이 그를 절망하게 한다. 그런 말은 분위기를 깨는 것 같아. 나는 케빈이 너무 깊이 들어가면 이렇게 말한다. 린다, 넌 아무것도 몰라. 그가 웅얼거린다. 에바는 쉬는 시간을 1000분의 1초 단위로 나눠 알뜰하게 사용한다. 후베르트가 부엌 구석 의자에 앉아있다. 그가 숨을 빠르게 쉰다. 평소보다 가쁘다. 얼굴이 잿빛이다. 나는 수저 서랍을 열어보고 창턱을 확인하고 비스킷 캔을 더듬어 본다. 에바가 담배를 숨긴 모양이다. 24시간 내내 지속되는 괴로움.
나는 그런 생각을 하며 후베르트의 가슴에 손을 얹는다. 그가 무슨 일이냐는 눈길로 나를 본다. 나는 그의 셔츠 아래로 윤곽이 드러나는 자그맣고 네모난 상자를 바라보고 심박 조정기라는 단어를 분석하고 그의 결혼식 사진이 들어있는 액자를 들고 검지로 신부의 얼굴을 톡톡 두드린다. 후베르트는 전혀 관심을 보이지 않는다. 오늘은 아무것도 건지는 게 없다. 후베르트와 헤어지는데 느낌이 좋지 않다. 에바가 나더러 오늘 무슨 계획이 있는지 묻는다. 계획? 별로 없어요. 내가 대답한다. 아마도 집안일을 조금 할 것 같아요. 나도. 에바는 자신이 재미있는 농담이라도 했다는 듯이 웃는다. 내게 형제자매가 있다면 좀 싸우면서 집안일을 공평하게 나눌 텐데 아빠가 오래전에 떠난 뒤로 모든 일을 나 혼자 도맡아 한다. 엄마는 끔찍한 목록을 쓴다. 빨래 널기, 빈병 수거함에 버리고 오기, 고양이 화장실 청소하기, 장보기, 쪽지를 볼 것. 하지만 솔직히 말해 나는 엄마가 써둔 목록을 좋아한다. 공부를 하지 않아도 되니까. 몇 시간 후에 샤워를 막 하려는데 에바에게 문자가 온다. 후베르트, 병원, 에바. 어쩌나. 병원이 아니라 병원이지만 나는 맞춤법이란 얼마나 하잘것없는가 생각한다. 그리고 병원이든 병원이든 후베르트가 그곳에서 잘 적응하지 못하리라는 생각도 한다. 안 좋다. 아주 안 좋다. 나는 케빈에게 전화한다. 후베르트 할아버지가 병원에 계셔. 같이 갈 수 있어? 미안. 나는 병원에 갈 만한 사람이 아니야. 병원에 가면 구역질이 나. 그의 목소리가 들린다. 나는 야간 근무 간호사에게 후베르트는 거실이 없으면 잘 지내지 못한다고 설명한다. 간호사는 당직 의사를 알려주고는 나더러 누구인지 묻는다. 그러게, 좋은 질문이네. 나는 간호사의 명찰을 읽지만 이름을 바로 잊어버린다. 그리고 내가 거리에 누워 죽어가는 장면을 머리에서 몰아낸다. 간호사가 전문 용어들을 돌멩이처럼 나의 세상에 던지는 동안 달아오른 내 뺨으로 눈물이 흘러내린다. 난 라일 씨의 관계자예요. 내가 대답한다. 그분 딸은 여행 중이고 간병인은 독일어를 거의 못해요. 나는 내 휴대폰 번호를 불러주고 휴지를 건네받고서 기다린다. 손바닥을 심장에 대고 싶지만 그럴 엄두가 나지 않는다. 후베르트를 죽게 내버려 둔다면 내가 차에 뛰어들 거라고 당직 의사에게 말하면 그가 어떤 반응을 보일까 상상해 본다. 바로 다음 순간 누군가 내 등에 손을 얹는 게 느껴진다. 미안. 내가 허튼 소리를 했어. 정말 미안해. 나는 안심하며 케빈의 어깨에 머리를 기댄다. 당직 의사는 아이다. 아니, 어쨌든 아이처럼 보인다. 후베르트라면 자기 목숨을 절대 이 아이에게 맡기지 않을 거다. 나는 눈물을 닦고 몸을 일으킨다. 이제 우리 둘은 키가 같지만 의사가 명백하게 유리한 카드를 쥐고 있다. 그는 울 필요가 없으니까. 나 자신이 작게 느껴진다. 케빈도 나보다 크다. 케빈의 손이 풀로 붙인 듯 내 어깨에 붙어 있다. 그가 누워 있다. 은은한 빛이 이불을 비춘다. 어둠 속 어딘가에 그의 얼굴이 있겠지. 그가 살아온 삶처럼. 케빈이 자기는 바깥에서 기다리겠다고 한다. 나는 고개를 끄덕이고 소리나지 않게 의자를 들어 침대 옆에 가져다 놓고 앉는다.
나예요. 내가 말하며 그의 손을 잡는다. 내 손은 차고 그의 손은 뜨겁다. 뭔가 잘못됐다. 누군가 내 가슴에 바위덩이를 얹는다. 뭔가 잘못될 때면 사람은 언제나 평범한 일상을 그리워한다. 그의 손목에서 맥박을 체크해 본다. 맥박이 빠르다. 너무 빠르다. 어딘가에서 읽었는데 이런 걸 빈맥이라고 한다지. 케빈의 상투적인 하소연이 떠오른다. 우린 너무 빨라. 주파수가 너무 높다고. 그는 언제나 이렇게 말한다. 5G처럼 지나치게 빨라. 우리 모두. 빈맥. 아름답게 들린다. 진단명은 일반적으로 아름답게 들린다. 예를 들어 디아베테스, 당뇨병은 도시의 어느 지역 이름 같고, 톤질리티스, 편도선염은 식물 이름이 될 수도 있을 것 같다. 평범하기보다는 좀 희귀한 식물? 인플루엔자조차 마법처럼 들린다. 어릴 때 누군가 나더러 인플루엔자를 좋아하는지 물었다면 난 아마 많이 갖고 싶다고 대답했을 것이다. 미오카르디티스, 심근염도 괜찮게 들린다. 하지만 뜻을 알면 갖고 싶지 않다. 이러나 저러나 진단명에는 장점이 없다. 이름은 아름답지만 아무도 원하지 않는 허리케인과 마찬가지다. 후베르트는 8일 동안 내과에 입원해 있었다. 의사들은 그가 가정에서 돌봄을 받는 게 더 낫겠다고 의견을 모았다. 병원 나들이는 그에게 도움이 되지 않았다. 병원이라는 이름 자체가 이미 거기서 더 나아질 게 없다는 걸 말해준다. 눈이 달린 사람이라면 후베르트가 죽어가는 중이라는 걸 볼 수 있다. 그는 매일 조금씩 줄어든다. 이제 살가죽과 뼈만 남았다. 게다가 더 높은 권능자가 마치 그의 뇌에서 삭제 버튼을 누르고 있는 듯하다. 말이 사라짐, 능력이 사라짐, 기억이 사라짐. 그는 퇴각하는 중이다. 어쩌면 그래서 우리는 서로를 잘 이해하는지도 모른다. 우리는 공통점이 많다. 예를 들어, 우리는 주어진 규정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다. 과거를 후비지도 않고 미래 계획을 짜지도 않는다. 후베르트 집에서 오후를 보내는 덕분에 내 일주일은 잘 짜여져 있다. 같은 반 아이들에 비해 명백한 장점이다. 시간을 어떻게 보내야 할지 고민하지 않아도 된다. 할아버지, 사람은 할 일이 있어야 돼요. 그죠? 나는 그의 옷깃을 가다듬는다. 꺼져! 그가 쇳소리를 낸다. 왜 그러세요? 내가 묻는다. 꺼지라고! 그가 나를 옆으로 밀친다. 사진사에게 가야 해. 거기서 뭘 하시게요? 웃기는 질문이네. 내 신분증을 도둑 맞았어. 그가 자기 재킷 주머니를 뒤지며 새된 소리를 낸다. 처음에는 내가 무슨 일에 직면하게 될지 몰랐다. 이제는 문제가 뭔지 살펴서 확인하고 해결책을 찾는다. 다른 것보다 훨씬 효율적인 방법이다. 그의 세상으로 들어가거나 그냥 포기하는 것이다. 그의 뜻에 거스르는 것은 아무 의미도 없고 그에게 뭔가를 하라고 강요하는 것은 더더욱 의미가 없다. 서핑과 비슷하다. 파도에 몸을 맡기고 따라가야 한다. 나는 고개가 떨어질 만큼 세차게 흔드는 에바를 생각한다. 자기 마음대로 한다고, 마음대로. 당연하죠. 후베르트는 자기 마음대로 해요. 내가 대답한다. 나도 내 마음대로 하는걸요?
우리 모두는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어야 해요. 수요일에는 별다른 일이 없다. 아마도 후베르트가 오랫동안 수요일에는 일을 하지 않았기 때문인지도 모른다. 우리는 인형에 부엌에 앉아 있다. 구석 의자에 앉아 엄지발가락으로 식기세척기의 동작 버튼을 누를 수 있을 만큼 좁아서 인형의 부엌이라고 부른다. 우리는 오이 껍질을 벗긴다.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내가 오이 껍질을 벗긴다. 후베르트는 집안일을 하지 않는다. 한 번도 한 적이 없고 모든 집안일은 로잘리가 했다. 에바의 친구 반다가 엄청난 양의 오이를 수확했는데 에바는 그걸로 병조림을 하려고 한다. 5월에 오이를 수확할 수 있어요? 내가 묻자 에바가 설명한다. 반다한테는 온실이 있어. 마늘, 당근, 소금, 후추, 월계수잎, 두송열매, 겨자와 식초가 거기서 나. 후베르트는 내 옆에 앉아 신문을 뒤적인다. 식기세척기가 꾸르륵 꾸르륵 소리를 낸다. 에바가 빨간 끈으로 묶어서 매달아둔 커다란 세이지 다발에서 향기가 풍겨온다. 그렇게 많이? 내가 묻는다. 그래야 돼. 에바가 엄한 눈길로 대답한다. 내 생각에 신문 1년 구독 비용은 아낄 수도 있을 것 같다. 후베르트에게 필요한 모든 것은 이웃이 어제 읽은 신문에 다 들어있을 테니까. 신문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그걸 뒤적일 때 후베르트의 얼굴 윤곽이 부드러워진다는 사실이다. 그는 몇 분에 한 번씩 고개를 들고 독서용 안경을 똑바로 쓰고는 주위에 귀를 기울인다. 기다리는 사람 있어요? 내가 묻는다. 아네. 그가 대답하고 현관문을 가리킨다. 지금 어디 있는데요? 장 보러 갔어. 올 때가 됐는데. 나는 로잘리가 7년 전에 죽었다는 말을 그에게 하지 않는다. 내 눈에 그가 사는 세상은 괜찮아 보인다. 하지 않는 집안일, 신문의 바스락거림, 식기세척기가 내는 꾸르륵 꾸르륵 소리, 로잘리 기다리기. 후베르트의 딸은 부모님이 금슬 좋은 부부였다고 한다. 후베르트가 결혼식 사진에 있는 신부를 더는 알아보지 못하는 지금에 와서는 그 말이 사실인지 확인하기 어렵다. 사실 망각은 장점도 있다. 엄마가 겪은 부부싸움을 생각해보자. 또는 내가 자동차에 뛰어드는 날이 내년 봄이라고 가정해보자. 엄마는 42살이라는 나이에 빌어먹을 이혼을 했는데 외동딸도 자살로 잃게 된다. 엄마가 이런 고통을 잊을 수 있다면 완전 웰빙일 테지. 그렇지 않을까? 오늘 함께하는 책은 북파머스, 책농부, 책농사를 짓는 농부라고 보면 되겠죠. 북파머스에서 출간한 페트라 펠리니의 월요일, 수요일, 토요일입니다. 이 책의 작가 페트라 펠리니는 오랫동안 간호사로 일했다고 해요. 일하면서 사람들이 어떤 힘으로 삶을 살아가는지, 그리고 무엇이 인간을 인간답게 만드는지를 스스로에게 자문을 했고, 그 결과로 이 소설이 탄생하게 됐습니다. 독일에서 정식으로 출간되기 3년 전인 2021년에 이미 이 소설은
단 22페이지의 일부 원고만으로 오스트리아의 포아를베르크라는 지역에 지역 최고 문학상을 수상하면서 큰 주목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독일의 13개 출판사가 이 책의 판권을 두고 치열한 경쟁을 벌였다고 하네요. 앞에 읽어드린 부분이 도입부인데 읽으면서 왜 이렇게 많은 출판사들이 박터지게 경쟁을 했는지 저는 좀 알 것 같았어요. 내 손은 뜨겁고 그의 손은 차다. 내 손은 차고 그의 손은 뜨겁다. 다른 누군가의 체온을 느끼면서 걱정하고 그 걱정으로 자신의 체온도 달라지는 상황을 묘사한 이 두 줄의 문장은 물리적으로는 한 7페이지 정도 간격을 두고 서로 떨어져 있지만 이게 한 몸으로 대꾸를 이루면서 마치 시의 언어처럼 형용하기 힘든 아름다움을 자아내죠. 작가가 어떤 마음으로 간호사로서 살아왔는지 그리고 이 글을 썼는지가 강렬하게 새겨져 있는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빈맥, 당뇨병, 편두선염, 심근염, 인플루엔자 같은 사람들에게 고통을 안겨주는 질병의 이름들에서 아름다움을 찾으려는 그 상상력에서도 우리 삶을 바라보는 작가의 시선과 애정을 깊게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문장들이 저를 위로해 주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류시화 선생님의 좋은지 나쁜지 누가 아는가 라는 에세이에서 읽었던 문장이 생각이 나는데요. 읽어드리면서 감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누군가가 말했듯이 인생은 폭풍우 속에서 어떻게 살아남을 것인가가 아니라 빛 속에서 어떻게 춤을 추는가 하는 것이다. 몇 시간 후에 샤워를 막 하려는데 에바에게 문자가 온다. 후베르트, 병원, 에바. 어쩌나. 병원이 아니라 병원이지만 나는 맞춤법이란 얼마나 하잘것없는가 생각한다. 그리고 병원이든 병원이든 후베르트가 그곳에서 잘 적응하지 못하리라는 생각도 한다. 안 좋다. 아주 안 좋다. 나는 케빈에게 전화한다. 후베르트 할아버지가 병원에 계셔. 같이 갈 수 있어? 미안. 나는 병원에 갈 만한 사람이 아니야. 병원에 가면 구역질이 나. 그의 목소리가 들린다. 나는 야간 근무 간호사에게 후베르트는 거실이 없으면 잘 지내지 못한다고 설명한다. 간호사는 당직 의사를 알려주고는 나더러 누구인지 묻는다. 그러게, 좋은 질문이네. 나는 간호사의 명찰을 읽지만 이름을 바로 잊어버린다. 그리고 내가 거리에 누워 죽어가는 장면을 머리에서 몰아낸다. 간호사가 전문 용어들을 돌멩이처럼 나의 세상에 던지는 동안 달아오른 내 뺨으로 눈물이 흘러내린다. 난 라일 씨의 관계자예요. 내가 대답한다. 그분 딸은 여행 중이고 간병인은 독일어를 거의 못해요. 나는 내 휴대폰 번호를 불러주고 휴지를 건네받고서 기다린다. 손바닥을 심장에 대고 싶지만 그럴 엄두가 나지 않는다. 후베르트를 죽게 내버려 둔다면 내가 차에 뛰어들 거라고 당직 의사에게 말하면 그가 어떤 반응을 보일까 상상해 본다. 바로 다음 순간 누군가 내 등에 손을 얹는 게 느껴진다. 미안. 내가 허튼 소리를 했어. 정말 미안해. 나는 안심하며 케빈의 어깨에 머리를 기댄다. 당직 의사는 아이다. 아니, 어쨌든 아이처럼 보인다. 후베르트라면 자기 목숨을 절대 이 아이에게 맡기지 않을 거다.
나는 눈물을 닦고 몸을 일으킨다. 이제 우리 둘은 키가 같지만 의사가 명백하게 유리한 카드를 쥐고 있다. 그는 울 필요가 없으니까. 나 자신이 작게 느껴진다. 케빈도 나보다 크다. 케빈의 손이 풀로 붙인 듯 내 어깨에 붙어 있다. 그가 누워 있다. 은은한 빛이 이불을 비춘다. 어둠 속 어딘가에 그의 얼굴이 있겠지. 그가 살아온 삶처럼. 케빈이 자기는 바깥에서 기다리겠다고 한다. 나는 고개를 끄덕이고 소리나지 않게 의자를 들어 침대 옆에 가져다 놓고 앉는다. 나예요. 내가 말하며 그의 손을 잡는다. 내 손은 차고 그의 손은 뜨겁다. 뭔가 잘못됐다. 누군가 내 가슴에 바위덩이를 얹는다. 뭔가 잘못될 때면 사람은 언제나 평범한 일상을 그리워한다. 그의 손목에서 맥박을 체크해 본다. 맥박이 빠르다. 너무 빠르다. 어딘가에서 읽었는데 이런 걸 빈맥이라고 한다지. 케빈의 상투적인 하소연이 떠오른다. 우린 너무 빨라. 주파수가 너무 높다고. 그는 언제나 이렇게 말한다. 5G처럼 지나치게 빨라. 우리 모두. 빈맥. 아름답게 들린다. 진단명은 일반적으로 아름답게 들린다. 예를 들어 디아베테스, 당뇨병은 도시의 어느 지역 이름 같고, 톤질리티스, 편도선염은 식물 이름이 될 수도 있을 것 같다. 평범하기보다는 좀 희귀한 식물? 인플루엔자조차 마법처럼 들린다. 어릴 때 누군가 나더러 인플루엔자를 좋아하는지 물었다면 난 아마 많이 갖고 싶다고 대답했을 것이다. 미오카르디티스, 심근염도 괜찮게 들린다. 하지만 뜻을 알면 갖고 싶지 않다. 이러나 저러나 진단명에는 장점이 없다. 이름은 아름답지만 아무도 원하지 않는 허리케인과 마찬가지다. 후베르트는 8일 동안 내과에 입원해 있었다. 의사들은 그가 가정에서 돌봄을 받는 게 더 낫겠다고 의견을 모았다. 병원 나들이는 그에게 도움이 되지 않았다. 병원이라는 이름 자체가 이미 거기서 더 나아질 게 없다는 걸 말해준다. 눈이 달린 사람이라면 후베르트가 죽어가는 중이라는 걸 볼 수 있다. 그는 매일 조금씩 줄어든다. 이제 살가죽과 뼈만 남았다. 게다가 더 높은 권능자가 마치 그의 뇌에서 삭제 버튼을 누르고 있는 듯하다. 말이 사라짐, 능력이 사라짐, 기억이 사라짐. 그는 퇴각하는 중이다. 어쩌면 그래서 우리는 서로를 잘 이해하는지도 모른다. 우리는 공통점이 많다. 예를 들어, 우리는 주어진 규정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다. 과거를 후비지도 않고 미래 계획을 짜지도 않는다.